아들이 저를 질질 끌고 가 반쯤 무너진 폐가 마루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와 조각이 손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편해집시다. 그리고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 뛰다가 결국 멈추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쇠붙이와 먼지가 섞인 오래된 도시의 냄새. 모두가 저를 끝났다고 했던 그날, 저는 그 말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야 했던 날이었죠. 이제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고 세상은 저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린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이제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심장이 멎은 줄 알았던 순간이 사실은 제 인생의 두 번째 심장이 뛰기 시작한 날이었다는 거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사람답게 살다 가세요. 그 말 속엔 연민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 했지만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저는 약 대신 다리미를 잡았죠. 그 무리의 대가가 그날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바늘로 심장을 꿰매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왼팔이 저리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두어 번 쿵쿵 뛰더니 마치 손 안에 시계가 멎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민호야, 그 한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의식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천장이 아니라 산속 폐가에 무너진 지붕 아래였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이 손에 박혀 있었고 심장은 멈췄다 다시 뛰는 것처럼 불규칙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아들의 차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자신만의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한 줄기 빗방울이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비였는지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건 국소태 열기였습니다. 새벽 5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냄새가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저는 평생 세탁소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 돌려주는 일, 그게 제 일이었고 내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세탁소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땐 그 냄새가 싫다며 코를 막곤 했죠. 엄마, 나는 이런 냄새 나는 사람 되기 싫어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었죠. 그래, 넌 꼭 이런 냄새 안 나는 사람 되어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훗날 이렇게 깊게 파고들 줄은요. 저는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면 세탁소를 접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쥐어줄 생각이었어요.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요.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도 저는 아들의 교재비를 걱정했습니다. 제 밥상엔 김치 한 쪽뿐이어도 아들 밥그릇은 항상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냐? 저는 웃으며 말했죠. 아들 잘 되는 게 내 욕심이에요.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욕심이 제 인생을 집어삼킬 줄은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줄도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으려는데 가게 앞에 번쩍이는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 반짝이는 시계, 그 모습이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니? 국이 좀 식긴 했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 목소리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듯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톤이었죠. 아들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근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제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건 제 전 재산이자 노후의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하니? 네. 이번 계약 놓치면 끝이에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속에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저는 말없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 통장 하나, 그리고 제 평생의 무게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꼭 성공해야 한다.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처럼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무너지는 첫날이 될 줄은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돈을 못 구해 기회를 놓치면 어쩌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세탁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리미에 김이 오르다가 내리기를 수십 번, 그렇게 멍하니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쓰는 돈인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장 잉크가 손가락에 묻었는데 그 자국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을 덜어놓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받아라. 이건 빚이 아니다. 어머니 마음이다.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반갑던지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챙겨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사업건 때문에 지방에 다녀와야 해서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국이 식은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0원. 그러나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엄마 구실 한번 했네. 며칠째 아들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며 문자라도 하나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벽장 위에서 아들의 예전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그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낯선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 장기 입원 가능, 상속 상담, 고령자 명의 이전 절차. 그 글씨가 낯익었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는데 폐 안쪽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낯선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처럼 들렀던 날이었죠. 어머니, 요즘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시네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전화를 찾아 헤매던 저는 서랍 안에서 이상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안 하면 늦어요. 저분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소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친절도, 그들의 말 한마디까지도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세탁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바짝 마른 입술, 그 속에 제 나이보다 더 늙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는 단 한 줄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요양원에 계세요. 저희도 숨 좀 쉬어야 하니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저는 겨우 의자를 붙잡았지만 팔이 미끄러지고 세상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물속에서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죽음인가요? 속으로 그렇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제게 들린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걸 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낯설었습니다. 천장은 희미했고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팔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가 제 숨 대신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돌봐야 해서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셨네요. 그 말이 반가워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여기 어디냐? 목소리가 너무 약해 제 말이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나 시계를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병원이에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답니다. 그 말투엔 안도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치 불편한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다행이라는 사람의 어투였죠. 그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번쩍였습니다. 요양원 자리 확인됨. 그때 제 가슴이 다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선 아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몸 추스르세요. 며칠 있다가 퇴원 절차 밟을 겁니다. 그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이별을 준비하는 방이라는 걸.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의사 앞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많이 흐리세요. 갑자기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요.
혹시 치매 초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조기 요양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침묵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판단이 조금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연민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의 비웃음이 깔려 있었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서류에 뭔가를 기록했고 아들은 시계를 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병실 문 밖으로 사라질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마치 사람의 존엄이라는 게 서류 한 장으로 지워질 수도 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대 옆에 있던 물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나를 믿어야겠다. 며느리가 어느 날 병실로 찾아와 살갑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보다 환경도 좋고 공기도 맑대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고 눈빛도 너무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병원에 안 가도 된다. 그러자 그녀는 제 의견은 무시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대사를 정해놓은 것처럼요. 어머니, 이제 그런 걱정 내려놓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 키를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동 중에 불편하시면 잠깐 눈 붙이세요. 금방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은 사라지고 어둡고 허름한 골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임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차창 밖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차가 멈췄습니다. 아들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이더니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그냥 이 근처에 두고 갈게요. 누가 오면 처리해 주세요. 그 말투는 차분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대사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세하게 경련하듯 뛰었습니다. 심장의 약한 부분이 쥐어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사람 올 겁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두려움 가득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지내실 곳이에요. 여기가 제일 조용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는 저를 질질 끌고 가 반쯤 무너진 폐가의 마루 위로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이 손에 박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편해집시다. 그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문을 닫고 차를 돌릴 때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산속 어둠 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다 결국 멈추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벽엔 담쟁이 덩굴이 뒤덮여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산속 폐가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 세상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들의 차 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귀에 닿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칠 때 저는 그제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굳어 있었고 다리는 제 몸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기와 조각이 바람에 구르고 낙엽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빛을 가렸습니다. 여기 어디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떼려 했지만 바닥에 쌓인 낙엽과 썩은 나뭇가지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게 저뿐인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나무 냄새, 이끼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죽음조차 선택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나무 마루가 등을 파고들었고 귀 옆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흐릿했습니다. 깨진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죠. 여보, 사람이야. 여기 사람 있어.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배낭을 급히 내려놓고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여보, 빨리 119 불러요. 남편이 재킷을 벗어 제 몸에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배낭에서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따뜻한 차를 따라 제 입가에 댔습니다. 물 좀 드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한 모금의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계신 거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또다시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색이 이번엔 안도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든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옆에서는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저에겐 또 하나 구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드셨네요,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일상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환보다는 그저 또 한 명의 환자가 돌아왔다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고 간단한 조서를 남겼습니다. 아드님은요? 가족은? 저는 대답 대신 손끝으로 이불을 쥐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되시면 보호자 없이 지내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설 연계해 드릴게요. 그 말은 곧 다시 버려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해가 낮게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이 병실 바닥에 얇게 깔렸습니다. 그 위로 먼지가 떠다녔고 저는 그 먼지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먼지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때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 말이 너무 작고 희미했지만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햇빛이 손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온기였습니다. 그 작은 온기를 저는 꼭 쥐었습니다. 밤마다 병실에 불이 꺼지면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환풍기 바람, 심전계의 삐소리, 옆 침대의 숨소리까지.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회복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른손 검지를 응시했습니다. 움직여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눈을 감고 온 힘을 손끝으로 모았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진동 같기도 착각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제겐 세상을 뒤흔드는 기적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이제야 두려움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끝에 힘을 주려 했습니다. 통증은 늘 찾아왔지만 통증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되뇌었습니다. 저 빛처럼 꺼지지 않겠다. 그 말이 제 하루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세상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발음부터 해볼게요. 엄마, 할 수 있겠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혀는 돌처럼 말라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안의 공기가 삐걱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한 번 더요. 엄마. 그녀의 입모양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뒤틀렸습니다. 그 단어는 제게 가장 따뜻했던 말이 아니라 이제 가장 잔인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단어 속에서 산속에 저를 버려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냉정한 눈빛, 그 차가운 손길, 그리고 그 말. 이게 우리한테 제일 깔끔한 방법이에요.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 목소리. 언어치료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 잊지 않아. 목소리는 갈라지고 공기처럼 흩어졌지만 그건 분명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세상에 내뱉은 소리. 그 목소리를 부르자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죄의 울림이었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목소리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을 울렸습니다. 치료사는 잠시 얼어붙었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는 회복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게 반드시 갚는다. 반드시. 그건 원망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옥에서 버려졌지만 이제 불길은 내 안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은 반드시 그 목소리를 불태워 없앨 것이다. 처음으로 제 스스로 일어섰을 때 온몸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는 제 것이 아닌 듯 무겁고 무릎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옆에서 조용히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소리에 맞춰 땅이 제 발끝을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리며 한 발 내딛자 근육 속에서 오래된 고통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통증이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휠체어 소리도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두 발로 다시 선다는 감각. 누구의 손에 끌려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서는 힘. 계단 한 칸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복수의 서약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건 어제 병실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작은 걸음을 옮기는 제 모습이 낯설게 반짝였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기쁨도 슬픔도 아닌 생존의 증명이었습니다. 산속 폐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날의 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옥의 바닥이 저를 삼켰지만 결국 저는 그 위에서 다시 걸었습니다. 나는 다시 걸을 것이다. 그 길의 끝에서 그 목소리와 마주하게 되겠지. 그날이 내 마지막 걸음이 되더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병원 복도를 따라 낯선 바람이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냄새가 났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제 손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구 없이 걸어볼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야 합니다. 복도의 끝이 그렇게 멀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벽을 짚고 오른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졌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끌어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제 발 아래엔 과거가 있고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땅이 제 무게를 받쳐주는 그 느낌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몇 걸음도 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저에겐 한 인생의 절벽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은 그날 산속에서 저를 덮던 새벽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덮을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건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회복이라 부르겠지만 저에게 그것은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창문 밖 하늘이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한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떠날 병실의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하얀 이불 위에는 지난 2년 동안의 고통이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보다 앞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보호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니,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찬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세상은 변해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전광판에서 쏟아지는 광고의 불빛, 모든 것이 눈부시고 동시에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먼지와 매연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냄새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을 입안에서 되뇌며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활병원의 문은 닫혔고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이 그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문은 복수로 향하는 길이었고 존엄을 되찾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도시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골목마다 김이 피어오르고 식당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며칠 동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청가방 하나, 그 안에는 약 봉투와 수첩 한 권뿐이었습니다. 일이 필요하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새벽마다 거리를 돌았습니다. 빵집 문 앞에서, 청소차 옆에서, 식당 주방 문 앞에서 혹시 일자리 있나요?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릴 만큼 반복했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했습니다. 허리 괜찮으시겠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줄 서요. 그 말들이 차갑게 등에 꽂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골목 끝 작은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주방 설거지라도 괜찮으시겠어요? 식당 주인은 제 다리를 한번 훑어보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이 느려도 성심껏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우고 세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젖은 수세미를 쥘 때마다 손끝이 저릿하고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조차 반가웠습니다. 아직 싸울 힘이 남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마다 뒷문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젊은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든 일 왜 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벗어 구겨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야죠. 아직 정리할 게 남았으니까요. 밤마다 갈라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은 언젠가 다시 증거를 쥘 손, 진실을 드러낼 손입니다. 식당 불이 꺼지고 조용해진 주방 한가운데서 저는 물을 쏟으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세상을 바로 세운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문이 열렸습니다. 폐가의 냄새, 그날의 바람,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떠올리자 두려움 대신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날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되돌려줄 시간이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저는 작은 고시원 방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 안엔 낡은 TV 한 대와 전기포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 믹스 봉지를 찢는 순간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지역 개발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 민호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름, 그 두 글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호.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금색 명패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마치 성공한 젊은 부부의 표본 같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감사한 분은 누구십니까? 아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아내입니다. 힘든 시절에도 함께 버텨준 아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의 바람과 냄새가 다시 귓가에 스쳤습니다. 아니, 사라졌던 고통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TV 화면이 하얗게 번지며 그들의 웃음이 화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믹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가루가 천천히 번지며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그래. 이제 네 세상이 완성됐구나.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할 거야. 그 말은 독백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TV 화면은 꺼졌지만 화면 속 웃음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커피 가루 위로 한 방울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었는지 커피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TV 옆 서랍 위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 간호사가 건네준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물건이에요. 가방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걸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들의 어릴 적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세탁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엔 제가 모르는 낯선 글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건설, 대표 민호, 요양원 자산 이전 완료, 서류 원본은 평화요양원으로 이전, 펜으로 급히 끄적인 흔적이었습니다. 글씨의 압이 불안정했습니다. 손이 떨리던 시기 제가 남긴 게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요양원 자산 이전? 제 머릿속에 오래된 퍼즐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상담 내역,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그날 아들의 말. 이제 서로 편해집시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려진 산속 폐가 그 장소까지 이어지는 길이 다시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아들의 차가 멈췄던 지점, 타이어가 미끄러졌던 길, 담쟁이가 덮인 벽. 그 모든 게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조심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 차례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몸이 다시 살아난 이유를 이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증명이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 그게 제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새벽 2시, 창문 틈으로 불어든 바람이 수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그때마다 펜 자국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글씨는 제 손이었고 그 떨림은 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들고 고시원 문을 나섰습니다. 거리엔 인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 낡은 공중전화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수첩의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요양원 자산 이전 완료. 서류 원본은 평화요양원으로 이전.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14죠? 평화요양원 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평화요양원입니다. 3년 전 여기 있었던 환자 기록,
혹시 아직 보관하고 있나요? 누구시죠? 정미옥, 환자 본인입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환자 본인. 한때 그 말이 제 무력함의 증표였는데 이제는 복수를 향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록은 폐기 예정인데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죠? 2022년 9월 14일입니다.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기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실체로 이어지는 전율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민호건설 요양원 납품 계약. 결과는 단 하나. 한 달 전 보도된 지방 뉴스 기사였습니다. 민호건설 평화요양원 신축사업 수주. 눈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 그 장소, 그리고 그 계약. 모든 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피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네 이름으로 시작한 일 내 손으로 끝내주마.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3년 전 산속 폐가에 버려졌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잔혹하게 살아남은 증거, 그리고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미옥님 맞으시죠? 말씀하신 기록이 일부 남아있네요. 단 열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다시 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가시처럼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단어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그대로인가요? 예, 당시 등록된 연락처가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그 번호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은 이제 제 보호자가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직접 방문하시겠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제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곧장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모은 영수증, 병원 진단서, 그리고 식당 일하며 모은 작은 월급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 비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내가 살아왔다는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기록이 아니라 곧 진실을 증명할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요양원 이름과 민호건설, 그리고 법률상 납품 관계를 하나하나 검색해 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마다 캡처를 남기고 파일명을 날짜별로 저장했습니다. 평화요양원 거래 내역 민호건설, 법인등기부 민호건설 대표자 변경 기록.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이제 네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나는 증거로 무너뜨릴 거야.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쥔 사람,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에 서자 공기 속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독약, 고무장갑, 그리고 눅눅한 커튼 냄새. 3년 전 이 냄새 속에서 저는 버려졌습니다. 정문 위의 간판, 평화요양원. 그 글자를 바라보며 저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회 오셨나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기록 열람하러 왔습니다. 정미옥입니다. 직원의 미소가 잠시 굳었습니다. 아, 어르신, 잠시만요. 담당자 불러드릴게요. 그녀가 내선 전화를 누르는 동안 저는 로비 한가운데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모델링 기념 현판,
그 아래 민호건설 기부협찬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천천히 그 글자를 훑었습니다. 민호건설. 그 이름이 이곳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단지 제 삶을 버린 게 아니라 제 과거의 공간마저 자신의 이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미옥 어르신 맞으시죠? 기록 열람은 보호자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절차 제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낡은 마루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3년 전 산속 폐가의 바닥을 밟던 소리와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이제 그날의 문을 다시 열 시간입니다. 요양원 기록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고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안쪽 서류는 전산 이전 전 자료라 직접 찾아보셔야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회색 금속 캐비닛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서류철마다 연도와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이 적힌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낀 파일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2번 기록 정미옥.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낯익은 글씨체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유민호. 그 아래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화요양원 의료시설 납품 승인, 민호건설. 제 눈이 그 두 글자를 따라 천천히 멈췄습니다. 민호건설. 그 이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서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그 말이 입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요.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의 거짓을 문서로 증명할 차례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저는 마지막 장을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뛰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숨지 마라, 민호야.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요양원 기록을 확보한 저는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며 민호건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뉴스에선 매일같이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민호건설, 지역복지사업 확대, 사회공헌 우수기업 선정. 그리고 어느 날 화면 하단에 작게 뜬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요양원 리모델링 기념 기부식, 주최, 민호건설. 순간 제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장소, 바로 제가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폐허를 기부라는 이름으로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대야말로 진실을 드러낼 가장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기부식 당일 아침, 저는 검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었고 주름진 손엔 작은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사된 계약서, 의료기록, 그리고 그의 이름이 찍힌 요양원 납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제 지난 세월의 무게 같았습니다. 요양원 앞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호건설의 따뜻한 나눔을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민호 대표님, 사회의 등불 되시길. 현수막 아래에는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사회자는 밝은 목소리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복지의 상징이 될 평화요양원 리모델링 기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귓속에서 마치 먼 기억처럼 멀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버려졌던 그 노인은 이제 검은 외투를 입은 관람객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무대 위로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을 베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오래 묵은 피의 기억이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그의 이름 위에 쌓인 거짓의 탑이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 한 줄을 되뇌었습니다. 민호야, 이번엔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다. 행사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꽃다발이 오가고 사회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활기찼습니다. 이제 민호건설 대표님의 감사 인사로 오늘의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 안쪽에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무대 위 아들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의 평화요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랑과 봉사의 상징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쥔 봉투의 가장자리가 손끝을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관계자이신가요? 저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대표 유민호 씨의 친어머니이자 이곳의 첫 번째 입원 환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제로요. 순간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의 원래 명의자 그리고 재단 기부 원본 서류의 당사자 역시 저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부식이라 부르는 이 자리는 한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이름으로 덮은 현장입니다. 숨이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낮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마이크를 잡고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해? 그럼 이 서류는 뭘까? 제 손끝에서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준 돈, 그 돈으로 지은 요양원, 그리고 내가 버려진 자리. 그게 네가 세운 복지인 거야? 사회자는 말을 잃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정리하려던 중에. 무슨 정리? 엄마를 산속에 버린 그 정리 말이야?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가던 네 목소리도 그렇게 담담했지. 순간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네가 감추려 한 진실과 증거가 널 심판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도 제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무대 위에서 모든 조명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반대로 그의 얼굴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뉴스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민호건설 대표 요양원 비리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리포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기자들의 플래시 소리는 마치 정의가 터지는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민호건설은 평화요양원 관련 서류 조작과 기부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표 유민호 씨가 친모를 요양 명목으로 산속에 유기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문장이 들리는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지우려던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든 회사 정문 앞에서 아들은 침묵한 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까? 요양원 자금 출처 확인 가능하십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미소 짓던 얼굴은 사라지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감추려 한 진실이 널 심판하고 있구나. 그날 저녁 TV에서는 민호건설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예고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표직 사퇴 압박, 그 5글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호.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의 사과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진실이 그를 대신 심판하고 있었으니까요. 밤하늘 어딘가에서 멀리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끝났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분노도 눈물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그림자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아닌 빛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제가 모은 서류와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증거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다시 태어났다. 펜 끝이 종이를 스쳤고 그 사각거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세탁소 간판을 걸었습니다. 정미옥 세탁소, 새로 시작합니다. 통유리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얀 셔츠 위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저는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소리 속에서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손님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옷 좀 맡길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 한마디를 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탁소 안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다는 걸.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세탁소 안엔 김이 피어오르고 다리미에서 흘러나오는 수증기가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 병실에서 들리던 인공호흡기의 리듬 같았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제 손이 그 리듬을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낡은 옷, 구겨진 와이셔츠, 얼룩진 앞치마. 그 옷들을 한 벌 한 벌 펴고 다리며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구나. 다리미를 누를 때마다 삶이 다시 펴지고 주름이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반쯤 열어두고 봄바람이 흘러들도록 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그 수첩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문장.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다시 태어났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여정이 결국 사람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산바람도, 병원의 냄새도, 기부식장의 조명도 이젠 모두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절 위에 나라는 이름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세탁소 안엔 다림질 후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왔다. 다리미 위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수증기지만 제겐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삶이란 결국 구겨진 시간을 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을 다림질합니다. 저를 버린 사람은 무너졌고 저를 버리지 않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서도 품위와 의지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복수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